안녕하세요. 저는 게으르고 욕심 많던 인간을 제 인생에서 멀리 치워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서로 도움이 되어줘야 할 관계인데도 저를 ATM 기기로만 보던 그 인간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 거머리 같던 인간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자랐어요. 하지만 저희 집이 처음부터 가난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남들처럼 평범한 집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저희 집은 사글세 방에서 살고 있다 1년 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큰아빠한테 보증을 잘못 서준 바람에 이사 갈 돈을 다 날리고 만 겁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매일 우시고 집안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아빠는 큰 충격에 직장도 그만두고 술독에 빠져 사셨죠. 한 번은 아빠가 술 먹고 사고가 나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아빠가 폐인처럼 지내자 저희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언제까지 이렇게 술만 먹고 한탄하면서 살 거야?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악은 해봐야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10년을 고생해서 번 돈이었단 말이야. 그 돈으로 우리 사글세 빵 벗어나 이제 드디어 아파트에 들어가 보나 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잖아. 나 믿었던 우리 형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세상에 어떤 동생이 자기 친형이 뒤통수를 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어. 나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못 산다고. 그동안 아빠가 힘들게 벌었던 돈도 날리고 직장도 그만두시다 보니 저희 가족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맨날 빵꾸난 양말을 기워 신고 교복도 물려 입을 정도로 정말 생활이 궁핍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험난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집안에 큰일이 하나 더 터지고 말았어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제 남동생이 큰 병에 걸리고 말았거든요. 그동안은 가족들끼리 어떻게든 아끼고 아껴서 살아왔는데 당장 동생이 치료비가 급해지자 폐인으로 지내던 저희 아빠가 정신을 차리게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동생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을 뛰면서 일을 하셨어요. 동생은 자기가 병에 걸린 사실이 너무 무서웠는지 자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나 살 수 있을까? 나 남들처럼 대학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세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너 우리 가족들이 널 위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있는지 알지? 우리 엄마랑 아빠가 너 치료비 벌겠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지? 그러니까 너도 자꾸만 마음 약해지지 말고 이 악물고 버텨야 돼. 우리 가족이 힘을 합쳐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무조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해. 알았지? 남동생은 투병 생활을 참 오래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엄만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역시도 최대한 동생 옆에서 보살피려고 노력했고 부모님이 힘드실까봐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하늘이 들어준 걸까요? 결국 남동생은 몇 년간의 힘든 투병 생활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세연아, 정말 잘했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꿋꿋이 이겨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세연이도 이제 회복됐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지내자. 알았지?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진 풍파를 2번이나 이겨내고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인문계 대신 실업계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않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사실 저도 남들처럼 두꺼운 전공책을 들고
캠퍼스에 산책도 하고 싶었고, MT를 가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저희 집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바로 공장에 취업하게 된 거였어요. 제 남동생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좋은 직장에 취직한 남동생이 정말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어요. 저희 아빠도 건축 기술자여서 건설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30대 초반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습니다. 당시 60대 초반이던 저희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셨거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어요. 저는 병원에 누워 계신 아빠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솔직히 어릴 땐 아빠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잘 아니까요. 아빠, 아빠가 아무리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는 그 일은 너무 힘들고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턴 일하지 마시고 자식들한테 편하게 용돈 받고 그렇게 지내세요. 아시겠죠? 사실 아빠는 이번에 다치신 후로 더 이상 건설 현장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셨어요. 아빠는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가족들이 전부 다 말려서 결국엔 일을 그만두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때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람이 참 다정하면서도 유머스럽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다 먹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이런, 고기를 먹을 때마다 자꾸 개가 따라다니네. 뭐? 무슨 개가 따라다닌다는 거야? 사장님, 여기 고깃집에 개 키워요? 들어올 때 못 봤는데? 에이, 그것도 몰라? 이쑤시개잖아, 이쑤시개. 고기 먹고 나면 이쑤시개가 꼭 따라오거든. 뭐야, 어우, 썰렁해. 무슨 그런 유머가 다 있어. 진짜 이상하다, 이상해. 이상하다고? 이상하면 치과 가야지, 치과. 뭐? 아우, 하여튼 못 살아, 정말. 남편은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론 옛날 개그라고도 하죠. 진짜 단순한 말장난인데 그게 그렇게 웃길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시장에 갔는데 남편이 과일 가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러는 겁니다. 세정아, 우리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 먹을래? 내가 사줄게. 뭐?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과일이 뭔데? 천도복숭아잖아, 천도복숭아. 백도도 아니고 천도니까 얼마나 뜨겁겠어. 너 천도복숭아 잡을 때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손 대일 수도 있어. 뭐라고? 아, 진짜 그런 거 어디서 다 배우는 거야. 내가 아주 오빠 때문에 배꼽 빠지겠다. 배꼽 빠지겠어. 남편은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웃으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허락을 받고 신혼집을 구하려는데 좀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직장에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예비 시모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예비 시댁도 형편이 좋지 않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여태까지 예비 시댁에 대출도 해주고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나 보더라고요. 그때는 자식으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출도 없고 신용 등급이 더 좋은 제가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는 신혼집이 5억짜리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면 3억 원이나 대출을 해야 되더라고요. 너무 큰 대출금에 부담스러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정아, 우리 둘이 같이 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게다가 위치도 나쁘지 않고 서울이니까 대출 좀 끼더라도 집만 잘 사놓으면 나중에 집값도 오를 거 아니야. 요샌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재테크라고 생각하자. 남편은 계속 그 집을 구입하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결국 저는 맞벌이인데 못 갚을 거 있겠나 싶은 마음에 조금 무리해서 그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후 예상대로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시부모님은 저한테 엄청 잘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고 시누이랑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눈에서 정말 꿀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아이고 우리 손주 어쩜 이렇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쁠까. 얘 세정아 이 정도면 나중에 키즈 모델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내 손주라서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예뻐서 그래. 에이 엄마도 참 우리 재현이가 예쁜 건 맞는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엄마 눈에 콩깍지가 한 세 겹은 씌인 것 같네. 안 그래요 아빠? 콩깍지는 무슨. 아, 내 눈에도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만. 어디 보자. 이 동그란 눈이 누굴 닮았나? 우리 세정일 닮았나? 아니면 이서방을 닮았나? 뭐니 뭐니 해도 이 진한 눈썹은 이 헤레비를 꼭 닮았구만. 저희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저희 아들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누이였답니다. 시누이는 저희 애를 너무 예뻐해서 영상통화를 자주 걸더라고요. 새언니, 저 재현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퇴근하고 새언니한테 영상통화 걸려고 얼마나 일을 빨리 끝내는 줄 알아요? 얼른 우리 재현이 좀 보여주세요. 아가씨, 우리 재현이가 그렇게 예뻐요? 야, 우리 재현이 진짜 좋겠다. 고모가 이렇게나 예뻐해주고. 자, 재현아, 고모야. 나보고 웃는 것 좀 봐. 새언니, 재현이가 저 알아보는 거 맞죠? 아, 역시 내가 말했잖아요. 재현이가 아주 영재라니까요. 신우이는 저희 아들이 그렇게 예쁜지 툭 하면 옷이나 장난감 같은 걸 선물해주고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저희 아들 옆에 찰싹 붙어서 사진을 몇백 장씩 찍더라고요. 조카 바보라는 말이 바로 저희 신우이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계속 집에서 애를 보다 보니까 생활비 때문에 점점 고민이 많아지더군요. 대출도 갚아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남편 혼자서 버는 돈으로 계속 버틸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쯤엔 저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마트라도 다녀오려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차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주유소에서 하는 자동 세차로는 부족할 것 같고 실내 세차도 해야 될 것 같길래 처음으로 손세차장에 차를 맡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사장님 두 분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세차를 하시는데 딱 이거다 싶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돈도 많이 안 들어 보이고 노동력으로 하는 일이라 세차 기술만 배우면 충분히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탁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음료수를 하나씩 사와서 사장님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실례지만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 세차장 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거 초기 자본 얼마나 드셨어요? 한 달에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남자 사장님께선 음료수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이거 젊은 사람들 힘들어서 못할 텐데 몸도 힘들지만 특히 여름엔 더워서 아주 쪄 죽어요. 그리고 먼지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클레임이 들어오는데요.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니까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둘이 하니까 직원 월급도 안 줘도 되고 임대료만 내면 되거든요. 한 달에 못해도 한 6, 700은 가져가니까
고생한 만큼은 받아가죠. 그래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처음엔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골치 아픈 일도 은근히 많다니까요. 저는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돈이 된다면 한번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차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그 세차장을 다시 찾아가 사장님 부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돈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여기에서 일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월급은 많이 안 주셔도 돼요. 일만 배울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아유, 오래 못 버틸 텐데 괜찮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 텐데. 그렇게 저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배워서 제 힘으로 세차장을 차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까 사장님 부부의 말대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 쓰던 신체 부위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온몸이 아주 만신창이었어요. 게다가 더운 날에도 땀 뻘뻘 흘려가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오바이트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장님 말처럼 손님들의 클레임이 많더라고요. 하루는 고급차를 세차했는데 손님이 차를 보더니 갑자기 차에 난 기스를 가리키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에이씨, 이건 뭐야? 저기요, 여기 기스 난 거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차를 닦아달랬지 긁어달랬어요? 이 차 비싼 차인 거 알죠?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요. 못해도 300만 원은 받아야겠으니까 지금 당장 300만 원 현찰로 내놓던지 아니면 경찰서 갑시다. 손님은 계속 우리 때문에 기스가 났다면서 우겼지만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세차하기 전에 항상 사진이랑 영상을 미리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손님에게 보여드리자 손님이 당황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뭐야? 이 기스가 언제 생긴 거지? 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전 그냥 갈 테니까 일 보세요. 손님은 창피했는지 그렇게 말하고선 도망가시더군요. 이렇게 사소한 기스 때문에 클레임을 거는 손님들도 많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걸로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하루는 세차가 끝난 후에 차를 찾으러 온 손님이 조수석에서 글로브 박스를 거칠게 열었다 닫았다 하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글로브 박스에 넣어둔 현금 75만 원 그쪽이 가져갔죠? 네? 75만 원이요? 저희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어제 돈 뽑아다가 흰 봉투에 넣어서 글로브 박스에 넣어놨는데 그게 지금 감쪽같이 사라졌잖아요. 내가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봉투를 안 건드렸는데 당신들이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지금 세차하라고 차 맡겨놨더니 도둑질까지 하는 거예요? 손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손님께서 어디 다른 데다 두고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착각은 무슨 착각? 참나, 내가 이거 인터넷에 다 올리고 이 세차장 한번 망하게 해볼까요? 나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당신들 돈에 눈이 멀어서 내 돈 슬쩍 했나 본데 지금 사람 잘못 건드린 거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사장님 부부도 돈 봉투를 본 적도 없는데 훔쳐갔다고 하니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그런데 그때 그 손님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그 손님은 일부러 우리 들으라는 듯 스피커폰으로 켜놓고 전화를 받더군요. 그 손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손님의 와이프인 것 같았어요. 여보, 왜 집에 안 와? 세차만 하고 온다며? 아니, 글쎄 내가 글로브 박스에 75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훔쳐가 놓고선 아니라고 발뺌하잖아. 차 한 번 맡겼다가 도둑질까지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집에 가? 아, 그 75만 원? 아이, 그거 내가 아침에 차에서 빼갔는데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몰랐구나. 아유, 아침에 급하게 챙긴다고 정신이 없어서 당신한테 말을 안 한 줄도 몰랐네. 손님은 당황해서 전화를 끊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저희한테 이러더군요. 아이고, 그 돈 저희 집사람이 가져갔다네요. 아유,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조심히 가세요. 솔직한 마음으론 저도 똑같이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서비스직이다 보니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고 보내줬습니다. 정말 사장님들 말대로 세차장 일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그래도 사장님 부부 덕분에 사람을 대응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세차 기술도 잘 알려주셔서 노하우도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남편이 변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전에는 제 몸무게가 한 54kg 정도 나갔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몸무게가 67kg 정도까지 불었거든요. 원래 입던 옷이 안 맞기도 하고 옷 사 입을 돈도 없어서 남편이 입던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다닐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아무리 애 낳은 아줌마라도 그렇지. 여자 몸이 그게 뭐야 그게. 다른 여자들은 애 낳고서도 운동해서 아가씨 때 몸매를 유지한다는데 당신은 퉁퉁 불어가지고는 목 늘어난 티셔츠나 입고 다니잖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예쁜 마누라가 반겨주면 좀 좋아? 내가 아주 당신 볼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와. 알어? 치, 내가 살 뺄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애 낳고도 아가씨 때 몸매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 돈 써서 관리하니까 그런 거지. 난 지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옷도 못 사 입고 당신이 입던 옷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데 그럴 거면 옷이라도 사주고 얘기를 하던가. 또 하루는 제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대충 김치에 밥을 비벼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또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밥 먹는 꼴이 아주 돼지가 따로 없네. 당신 밥 먹는 거 보니까 아주 입맛이 뚝 떨어진다. 맨날 쭈그려 앉아가지고선 양푼에다가 저게 뭐야? 아유, 진짜 지긋지긋해. 당신 왜 또 그래? 하루 종일 몸 쓰는 일 하느라 배고파서 급하게 배 채우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내가 김치에 밥을 비벼 먹든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든 내 마음이니까 신경 꺼. 남편이 계속 짜증나게 굴었지만 저는 꿋꿋이 세차장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날이 갈수록 저한테 별것도 아닌 걸로 구박을 하거나 짜증을 내실 때가 많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일한 끝에 저는 세차장을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싼 곳은 아니었고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 쪽에다 차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세차장을 차린다고 하니까 남편이 또 저한테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쪽팔리게 세차장이 뭐야? 세차장은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런 일이잖아. 도대체 그런 일을 왜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 그 세차장 차리는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있는 돈에다가 대출 좀 받아서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세차장 차리면 우리 아파트 대출도 갚을 수 있고 우리 생활비에도 더 보탤 수 있어. 뭐? 대출? 그럼 그 대출 당신이 다 갚을 거지? 나보고 갚으라는 소리 안 할 거지? 그래, 내가 알아서 다 갚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당신은 내가 지금 세차장 차리는 게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차리는 건 줄 알아? 이거 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거잖아.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우리 재현이도 키워야 되니까 이러는 거 몰라? 내가 그 세차장 차리려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일 배우고 이제 큰맘 먹고 새로 시작해 보겠다는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그래, 당신 알아서 해. 뭐 어차피 내 돈 안 나가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만 알아도 당신 혹시라도 나중에 사업 망했다고 나한테 징징거리기만 해봐. 나 절대 안 도와줄 테니까. 알겠지? 저는 남편이란 사람이 왜 끝까지 저런 식으로 나오는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보란 듯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세차장을 오픈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음엔 홍보가 잘 안 돼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은 컴퓨터를 잘 만져서 여기저기 홍보도 많이 해주고 저희 세차장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렇게 세차장을 오픈한 지 4개월이 넘어가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원래는 알바생을 한 명 두고 있었는데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혼자 감당할 수준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시더라고요. 세정아, 요즘에 세차장 운영하는 거 힘들다면서? 그 알바생 없이 너 혼자 하려니까 힘들지? 아, 예약은 잘 들어오는데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세차장으로 가버리고 그러네요. 새로 알바생을 뽑고 싶은데 잘 뽑히지도 않고 일손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죠 뭐.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 채비하고 가마.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우리 딸이 힘들다는데 엄마가 도와줘야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 테니까. 저희 엄마는 세차장 일을 도와주신다며 정말로 일하기 편한 복장을 입고 세차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세정아, 나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면 얼마 줄 거니? 나 식당 일 그만두고 이제 가정주부인데 나도 이제 슬슬 돈 벌어야지.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거지만 공짜로 일하는 건 아니다. 아이, 당연히 엄마가 도와주면 돈 드려야죠. 엄마가 원하는 금액을 말해봐요. 내가 거기에 맞춰서 드릴 테니까요. 됐어. 아이, 그냥 남들 주는 만큼만 줘. 내가 진짜 열심히 도와줄게. 저희 엄마는 당시 연세가 60대 중반이었는데 힘든 세차장 일을 기꺼이 도와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부터 엄마랑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힘든 일도 덜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랑 같이 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또 한 명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유, 맨날 막노동 뛰다가 집에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몸이 찌뿌둥해서 말이지. 나도 오늘부터 이 세차장에서 일 좀 해야겠다. 아빠, 병원에서 무리하게 몸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에휴, 지금은 다 나았거든. 나 이제 푸시업도 할 수 있어. 한번 보여줄까? 그리고 내 딸하고 마누라가 고생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쓰나. 그렇게 저희 아빠도 세차장에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손님도 다 받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친정 부모님 덕분에 세차장 일을 거뜬하게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빠는 눈치가 빨라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도 금방 알아채시고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해서 그런지 세차장 일에도 빠르게 적응하셨어요. 20대 중반의 젊은 손님들한테도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십시오. 아빠가 그렇게 인사를 하면 손님들도 똑같이 90도로 저희 아빠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웃으면서 대하면 손님들도 웃으면서 대하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진상 손님도 많았지만 그만큼 좋은 손님도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세차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돈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대충 컵라면이나 찬밥으로 때울 때가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점심값을 아끼려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희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더라고요. 예, 너 사업한다고 우리 집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전에는 그렇게 자주 찾아오던 애가 요즘엔 왜 이렇게 발길이 뜸해? 너 지금 네 시부모 무시하는 거냐? 어머님, 저 진짜 바빠서 못 가는 거예요. 저 쉬는 날도 거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저번부터 자꾸 제가 일부러 어머님 무시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 좀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가 세차장을 하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세차장을 운영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얼마 전부터 주식을 배우기 시작한 남편이 갑자기 주식을 전업으로 하고 싶다면서 직장을 그만둬 버린 거예요. 남편이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월급을 가지고 왔었는데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갑자기 그 돈이 붕 떠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직장을 그만둘 거면 나랑 상의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있어? 여보, 나 아무래도 주식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에 투자한 거 지금 수익률이 20%나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어. 나 주식으로 대박 나서 우리 아파트 대출금도 빨리 갚고 완전 부자 될 거야. 뭐라고? 아, 당신 나 세차장 한다고 할 때 비아냥거렸지? 나 똑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비아냥거리진 않을게. 대신 나한테 그 어떠한 부담도 주지 마. 난 당신이 주식으로 돈 잃는다고 해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아유, 걱정하지 마. 대신 당신도 나 주식해서 대박 나면 나한테 10원 한 장도 바라지 않는 거다. 알겠어? 하여튼 옆엔 내가 남자가 하는 일을 밀어주지 못할 망정 완전히 초를 치고 앉아있네.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당신 이렇게 맨날 잔소리만 하니까 내가 당신이랑 말을 하고 싶지 않지.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남편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대출금이랑 생활비도 반씩 내고 각자 버는 돈을 따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업으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생활비를 안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왜 입금 안 해? 돈 각자 관리하는 대신 생활비랑 대출금 반반씩 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 왜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 아, 이번에 수익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아주 조만간 대박 나면 그깟 생활비 안 밀리고 낼 테니까. 하지만 남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수익이 안 좋다면서 생활비와 대출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나 딱 5천만 원만 빌려주라. 이거 진짜 대박 날 만한 확실한 정보인데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까먹어가지고 갖고 있는 돈이 없단 말이야. 뭐라고? 5천만 원? 분명히 당신이 회사 그만둔 순간부터 모든 경제활동을 각자 하는 거라고 말했을 텐데. 당신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한 말에 책임져. 뭐? 에이씨, 이 여편 내가 아주 남편을 우습게 하네. 아, 됐다, 됐어. 내가 너 같은 거랑 무슨 말을 하겠냐? 약속도 안 지키고 돈돈거리는 남편 때문에 안 그래도 머리가 아팠는데 시모까지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돋구더군요. 예, 너 요즘에 우리 아들 너무 찬밥 취급하는 거 아니냐? 부부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까지도 5천만 원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네가 그거 못 도와준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출받아서 도와주었다.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죠. 저 세차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쐬면서 하루에도 수십 수백만 원씩 손실 보고 있는 사람을 어머님 같으면 도와주고 싶겠어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휴,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니까. 내가 진짜 못 산다, 못 살아. 시모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며 남편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끝에 세차장을 운영한 지 4년 만에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힘들었는데 아마 옆에서 도와주시는 친정 부모님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대출 갚는데 하나도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혼자 신나서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우와, 우리 드디어 빚 다 갚은 거야? 거봐, 내가 일 안 해도 당신이 알아서 잘 갚잖아. 역시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얻은 것 같다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집 살 때 5억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대출도 다 갚고 집값도 올랐으니까 우리 이제 부자야, 부자. 부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파트 값이 올랐어도 이 집에 당신 지분은 1억밖에 없는 거 알지? 나 혼자서 다 빚 갚은 거잖아. 아이, 부부끼리 그런 게 어딨어.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고. 그러면 당신이 똑같이 반값 채워놓던가. 당신이 주식으로 손실 보는 동안 나 혼자 다 갚았으니까 그 금액 똑같이 채워놓으라고. 내가 돈이 어딨어.
그냥 있는 사람이 갚으면 되는 거지. 부부끼리 치사하게 이럴 거야? 남편은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제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다 갚은 지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갑자기 화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우리 엄마 식당 불나는 바람에 우리 집 완전히 난리 난 거 알지? 작은 식당이라서 화재 보험도 안 들어놓는 바람에 우리 엄마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단 말이야. 그래도 내가 이 집안의 아들이잖아. 아들로서 평생 고생만 하고 산 우리 엄마 도와드리고 싶은데 당신이 1억만 좀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1억?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1억을 내놓으래? 그럼 당신이 이 아파트에 갖고 있는 집은 1억 원. 그거라도 내줄까? 그거 내주고 이 아파트 내 명의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파트 지분은 반반이지. 반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난 진짜 당신만 보면 속 터져 죽겠어. 일은 안 하고 맨날 주식으로 돈이나 날리는 주제. 나한테 자꾸 돈 타령하잖아. 내가 그런데도 왜 당신이랑 살고 있는 줄 알아? 우리 아들 재현이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당신이랑 붙어서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열받게 하지 마. 알겠어? 아, 진짜. 당신이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거야. 아유,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확 나가버리더군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갑자기 신우이한테서 연락이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새언니, 이번에 우리 엄마 식당 개업식 때 오실 거죠? 저는 도와준 적이 없는데 그 전에 운영하던 식당보다 위치도 더 좋고 더 넓은 식당을 오픈한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 카드 여러 개로 대출을 받아서 5천만 원을 마련하고 이 금융권에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총 7천만 원을 시모한테 해줬더라고요. 저한테 1억 원을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안 도와주니까 본인이 마련한 7천만 원에 나머지 3천만 원은 시부모님이 갖고 있던 돈으로 한 것 같더군요. 그래도 저는 개업식이니까 축하는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개업 축하금 100만 원을 들고 시모의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야, 네가 여긴 왜 왔어? 네가 감히 내 식당에 그 더러운 발을 들여?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이러더군요. 엄마,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왜 새언니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고 그래요? 내가 그럼 지금 화 안 나게 생겼냐? 시애미가 힘들다는데 돈 1억 원도 안 도와주는 게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데리고 있느니 차라리 쓰레기장에 가서 쓰레기를 주워오는 게 더 낫겠다. 저는 그래도 축하해 주러 갔는데 시모가 다짜고짜 막말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무슨 돈 맡겨놓으셨어요? 저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못 먹고 못 쓰고 땡볕에 땀 뻘뻘 흘려가면서 겨우 아파트 대출금 갚아놨는데 저보고 또 대출을 받으라고요? 제가 왜요? 어머님 아들은 주식한다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있는 돈도 다 날려먹고 있는데 또 저 혼자 덤탱이 쓰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 결혼 생활하는 7년 동안 한 번도 저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적도 없잖아요. 일하느라 바쁜 저한테 왜 자주 찾아오지 않냐면서 구박이나 하시고 별것도 아닌 걸로 맨날 시비 걸고 저한테 막말하셨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저더러 또 희생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네가 먼저 우리 아들 무시했잖아. 우리 아들이 주식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네가 그깟 5천만 원 못 주겠다고 버팅겼잖아.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저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냥 냅둬버려요. 며느리 도리도 못하는 저런 여잔 그냥 냅두라고요. 나 지금 주식 다시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투자한 그 7천만 원 금방 메꿀 수 있어요.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다. 아휴, 쟤는 무슨 세차장에서 남의 차나 닦는 주제에 꼴의 사장이라고 아주 콧대 높아가지고선 아유, 진짜 꼴배기 싫어 죽겠다.
저런 앤 그냥 안 보고 살란다. 아, 그러세요? 저 같은 거 꼴 보기 싫다 이거죠? 전 그래도 어머님이 개업했다고 하시길래 개업 축하 선물로 봉투에 100만 원 담아서 가져왔는데 그럼 이것도 필요 없으시겠네요. 뭐? 갈 땐 가더라도 그건 주고 가야지. 나 주려고 가져온 돈이잖아. 제가 왜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쌍욕하고 막말하시는데 제가 그 돈을 왜 드려요? 아무튼 다들 저 같은 거 꼴 보기 싫다고 하시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개업식은 나머지 가족끼리 신나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점점 깊어가는 갈등에 이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들 때문에 최대한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참는 것에도 한계가 오더군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나 이 아파트 담보로 한 2억만 대출받으려고. 나도 이 아파트에 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잖아. 뭐라고? 내가 대출 3억 원 갚으려고 4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또 2억 원을 대출받겠다고? 제발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대출은 절대 안 돼. 왜 안 돼? 내 지분도 있으니까 한 2억 원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잖아. 왜 자꾸 지분 타령이야? 솔직히 말해서 당신 이 아파트 대출 갚는데 뭐 도와준 거라도 있어? 당신이 뭐 대출 이자를 내봤어? 아니면 생활비를 줘봤어? 내가 혼자 벌어서 내가 다 갚았잖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세차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끙끙 앓을 때 나한테 약을 한번 챙겨줘봤어? 아니면 어깨를 주물러 줘봤어?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본 적 없잖아. 당신이 맨날 그 주식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나 생각해주는 건 우리 재현이밖에 없었어. 재현이가 맨날 엄마 고생했어요 하면서 걱정해주는데 당신은 그 6살짜리 내 아들보다도 못하다고. 당신 만약에 대출 받으면 바로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다다다 쏴댔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며칠 후 어떤 금융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이동훈 씨 아내분이신가요? 남편분께서 대출을 신청하셨는데 확인자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 내가 이 아파트로 대출 받으면 이혼이라고 그랬지? 진짜 내가 웬만하면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내 말을 무시하는데 내가 네 마누라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너랑 도저히 같이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지금 너한테 마누라 내가 아니라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나랑 갈라서고 그놈의 주식이랑 살아. 뭐야, 그 금융회사에서 당신한테 전화했어? 에이씨, 전화 안 간다고 하길래 신청한 건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짜증나든 말든 나하고는 관련 없고 당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알았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만행을 참아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야,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한테 이혼을 청구해? 너 아주 사장님 됐다고 기고만장해져서 일어나 본데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아주 네 머리채 다 잡아 뽑아버릴 줄 알아.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시부는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군요. 저는 핏대를 올리며 소리 지르는 시모에게 똑같이 맞받아 쳤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계속 그렇게 소리 질러 보시라고요.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뭐라고?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시애미 머리 끝까지 기어오른다 이거지? 어머님이 하도 아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 돌려드리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인간이랑 못 살겠으니까 그 잘난 아들 평생 안고 사시라고요. 그리고 자꾸 야야거리면서 저한테 쌍욕하고 막말하시는데 저는 뭐 욕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지금까진 당신 며느리니까 네네 하면서 참아왔지만 이 시간 이후부턴 저한테 욕하면 똑같이 해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 남의 귀한 집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세요? 어머님 딸이 시댁에서 이렇게 욕먹으면 좋으시겠어요? 어머머, 얘 좀 봐. 나보고 당신이라네.
야, 너 진짜 못 봐주겠구나. 못 봐주든 말든 모르겠고 그냥 가세요. 어린 손주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으세요? 우리 재현이가 어머님 행동을 보고 뭘 배우겠어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가서 그 잘난 아들 데리고 잘 사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부모님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과는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하겠다고 우기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이혼 소송 끝에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저한테 폭언했던 증거로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을 다 증거로 제출했어요. 게다가 남편이 그동안 경제 상황에 기여한 것도 없었고 모든 원인이 남편한테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선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도 절반씩 받길 원했지만 그건 그 인간의 생각일 뿐이었어요. 우리나라 가정법원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자기가 처음에 아파트를 구입할 때 넣었던 금액에서 약간 더 받아갔을 뿐이었고 저는 제가 고생한 만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깔끔하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이혼 과정에서 응원을 정말 많이 해줬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한 지도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전 남편은 어떻게 됐는 줄 아시나요? 얼마 전에 전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었는데 전 남편의 근황에 대해 말해주더라고요. 새언니, 저 요즘에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우리 오빠 그렇게 주식한다고 설쳐대더니 결국엔 주식으로 쫄딱 망해서 신용불량자 됐거든요. 게다가 새언니랑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서 받은 그 돈도 주식으로 다 날려먹었어요. 그런데 새언니, 진짜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우리 오빠가 엄마한테 자기가 투자한 7천만 원 내놓으라면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있죠? 우리 엄만 식당이 잘 안 돼서 그 돈 못 준다고 하고 오빠는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아주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어요. 게다가 저한테도 맨날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요.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1년 5개월 만에 빈털터리가 돼서 주위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시모도 그렇게 본인 아들만 챙기더니 결국에는 아들 때문에 패가 망신한 것 같았고요. 전 시누이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록 전 남편과 이혼은 했지만 전 시누이와는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 전화는 진작에 차단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오진 않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저희 애를 데리고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전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말 행복하답니다. 저희 아들도 그동안 아빠한테 받았던 정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지금이 훨씬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세차장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세차 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제 적성에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러운 차를 정성 들여 닦을 때마다 저의 흐트러진 마음도 깨끗하게 정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세차하는 것처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모두 행복하세요.